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주제는 일본입니다. 이명찬 박사님을 초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우리 채널에 여러 번 출연하셨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명찬입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에 많이 나가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일 역전 책을 또 썼었고요. 제가 하는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다. 그게 한일 역전으로 바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일 역전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 뵈니까요. 너무 멋있으세요. 좀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젊으신데요. 가을 남자 같으십니다. 예. 멋있습니다. 이거 그전에 꽤 좀 예산 좀 들였어요. 이게 이게 할인해서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세요? 때깔 난다니까 네네. 돈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네, 멋있으십니다. 오늘 모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한일 역전.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인당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간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명찬 박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자세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1인당 GDP 개념일 텐데 그게요. 노구치 유키오라는 아주 일본의 그 스카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여러 가지로 막 능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원래 작년부터도 조금 이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약간의 그 한일 역전 책을 썼던 거하고 이게 매치가 되니까 쇼킹했죠. 근데 그분이 왜 한국하고 그렇게 비교하느냐? 제가요 일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통계치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한국은 거의 없어요. 전부 G7들하고 비교하지. 그런데 그분하고 몇몇 분들은 보면 한국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게 왜냐? 한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명확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완전히 뭐 비교조차도 안 됐던 한국하고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다. 지금 일본이 얼마나 심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좀 경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국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 말씀은 이제 뭐였나 하니까 1인당 GDP가 뭐잖아 바뀔 거다, 뒤집어질 거다. 그게 언제냐? 2027년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금방 올해 작년에도 벌써 뭐 이 환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앞서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일단 2년 연속 1인당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로 보면 뭐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를 2.5배 정도. 그렇죠. 2.5배 되니까 GDP 규모로 보면은 뭐 일본이 현재 4위잖아요. GDP 규모가. 4위죠. 독일이 3위고. 그러니까 거의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인구수로 비례해서 좀 헤아려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1인당 GDP는 생산성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생산성이나 뭐 연봉이라고 또 표현해 볼까요? 맞아요. 한 명 한 명의 어떤 연봉이라고 좀 표현해 보면 일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냥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해 연속, 2개년 연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게 한국은 이렇게 어쨌든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30년 내내 이렇게 평지를 걷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차했단 말이에요. 직선의 법칙으로 보면 한국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갑자기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이.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가다 갑자기 올라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교차가 돼서 한국은 올라가고 일본은 그대로 가면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물리 법칙처럼 명확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저 뭐 소위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국뽕. 예. 제가 국뽕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경제도 달리고 미국도 달리는데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달려서 역전했다기보다 참 우리 경제도 주춤하고 일본도 주춤하는데 일본이 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 역전한 모습?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도 할 수도 있겠고 네. 미국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우리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네. 일본은 평지예요. 그렇죠. 요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사실은 어렵다 일본도 어렵다 그러지만 한국도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2%고 안팎으로 어쨌든 조금씩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아예 그냥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기껏 해봐야 0. 몇 프로 그렇죠. 성장 뭐 이런 네. 그걸 30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이게 봉급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30년 전보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계속 있으니까 이제 한국하고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요 많은 이제 유튜브들 보면은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 내가 일본 어렵다는 얘기하면은 뭐 한국도 일본 못지않다 이런 얘기 오히려 더 한국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IMF 같은 데서 보면은 한국은 어쨌든 성장률이 2% 되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데 2% 되는 어림도 없어요. 0. 몇 %, 이번에 뭐 마이너스도 또 가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1%에서 2% 정도의 차이는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우리가 그래도 성장 더 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이제 요즘 와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한번 보세요. 요즘 호황기라는 얘기들 많이 조선업도 꽤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방위산업도 그렇죠. 네. 반도체도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간다 그러죠. 그다음에 어쨌든 뭐 K-팝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K 콘텐츠로 인해서 K 뷰티라든가 K 푸드라든가 이런 것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데 별로 없어요. 어쨌든 괜찮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여러 영역에서 괜찮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내 자영업이 힘들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가. 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옆에 있다면 여기 레드오션이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신 고용이니까 고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봉급이 좀 낮아서 그렇지. 네. 그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고용이 그렇게 끝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중간에 퇴직하거나 뭐 잘려 나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62 이후까지 쭉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단 말이죠. 일본에 비하면 훨씬.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퇴출해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 수용해 줄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전부 자영업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너무 여기에 비대하게 여기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그 수요는 뭐 딱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갈라먹기 하는 게 그게 한계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나는 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비대한 것 같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네. 네. 의견 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 박사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과 같은 네. 가장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뭐 K-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름 있지 않느냐. 근데 일본은 사실 거의 없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역전이 됐고 계속 역전된 채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맥락이 좀 있죠. 네. 다만 이제 일본도 해외 기업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수출은 사실은 별로 안 늘어요. 엔저가 되면 수출이 많이 늘 거라는데 엔저 돼도 수출이 별로 안 늘어요. 통계치를 보면. 네. 그 왜 그러냐? 수출할 만한 기업들이 이미 벌써 해외로 다 나가 버렸어요. 다 나가. 해외로 다 나갔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한국은 그래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해외에 나가서 번 돈이 국내로 안 들어와요. 재투자하고. 그럼 이게 과연 일본 일본 사는 국민들한테 이 돈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게 경상수지로는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그 대기업들이
거기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현지에서 돈을 벌면 대부분 달러로 벌 거라고요. 네. 그럼 달러로 벌어서 그게 국내로 들어가지고 엔으로 바꿔야지 엔고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생기는데 경상수지로는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분명히 되는데 네. 그 달러가 국내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 안 들어오니까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무역 적자로 보이는 거예요. 적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엔저로 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도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일본 경제가 나름 그러니까 작년에도 1%대, 올해도 0%, 1%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0, 1% 네.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장이 정체되고 올해 2.2, 내년 2%요 정도로 뭐 전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성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일본은 더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네. 역전된 채 뭐 가치 성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일본은 더 정체되어 있고 역전된 채 더 유지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뭐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일본 기업들은 이미 많이 나가 있고 사실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 굉장히 좀 명확한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에 네. 트럼프가 이제 마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은 이제 한마디로 그 미래 첨단 산업들아 다 미국에서 해라. 네. 미국으로 와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들은 한국에서 경영하든 미국에서 경영하든 그러니까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은 어쨌든 그럼요. 수출액이든 해외 매출액이든 매출로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예. 입장에서는 기업 자기들이 사는 거니까 어디서는 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게 다만 이제 국내 총생산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게 무슨 뭐랄까 GDP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얘기할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일반 하나하나 개개 기업에서는 어디서 돈을 벌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0 시대라고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기업들을 다 데려간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야 한국에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돈을 벌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역시 우리 뭐 기술 인력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든 어쩌면 뭐 혹은 혹여나 국적을 바꾸든 네. 저마다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그려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게와 기업은 그렇게 움직여서 어디서든 자기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이지만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업을 뺏기고 인력을 뺏기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일본이라는 것처럼 네. 트럼프라는 것은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그림대로만 다 이행된다면 정말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죠. 근데 일본은 이미 그런 전철을 밟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2000년도 초에서부터 2022년도 22년간 국내 투자가 2000년에 100이었다면 2022년에 118밖에 안 돼요. 투자가. 예. 근데 해외 투자가 850 정도 돼요. 8.5배 정도 해외 투자. 돈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국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국내 투자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재투자가 일어나야 거기에 고용도 생기고 양질의 고용도 생길 테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가지고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일본은 돈이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국내에서는 계속 이게 시장이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 수는 웬간하면은 좀비 기업이 많다는 이유가 기업 수는 줄질 않아요. 잘 네. 도산을 잘 안 한다는 네. 거죠. 왜냐 일본에서는 은행에서 완전 저리로 거의 0% 가까운 돈을 융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융통이 되니까 좀비 기업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일본 국내의 기업들이 어떠냐니까 임금을 올려주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수요도 안 늘어나는데 삶의 질은 떨어지는데 이게
기업들이 좀 생산성이 없는 것들은 빨리 도산다 하고 해야지. 거기에서 새롭게 이제 또 딴 데로 기업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또 노동력 이동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이제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니까 일본에서는 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안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에 대한 네. 그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빌린 돈을 그러려면 내가 생산성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이자도 갚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야지 그러면 혁신을 해야지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다 공장을 네. 그런 위계식 같은 걸 갖고 공장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융통이 되니까 위급 시에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어떻게 융통할 수 있으니까 별로 그 뭐랄까 공장들이 위기의식이 좀 많이 적고 그다음에 혁신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아베 총리의 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그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그 혁신의 그 뭐랄까 정신 같은 것들을 많이 뺏어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되게 재밌게도 말씀하신 대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로 금리를 도입했고 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네. 오히려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달콤한 그 사탕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네. 그냥 그것에 안도하면서 좀비 기업만 낳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금리가 오히려 좀비 기업을 낳은 거야. 양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날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낳은 것이고 네. 지난 30년 동안 거의 임금이 안 늘어난 네. 거잖아요. 전혀 안 올랐죠. 얼마나 그 삶의 질이 안 좋았을까.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게 네. 네. 강달러잖아요 지금. 네. 강달러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이 환율이라는 게 누군가는 강달러일 때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좋은 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이 항상 있겠고요. 양면성이 항상, 있죠. 항상 그런 거지만 환율에는 근데 전체 경제로 보면 좋은 부분이 또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네. 어쨌든 무역 수지가 흑자고 그렇죠. 경상 수지가 흑자니까 강달러가 오히려 좋은 거다. 전체 경제로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강달러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일본의 엔저가 급격히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일본 자민당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던 이유를 그게 이제 자민당 내부의 정치 자금 문제, 뭐 이걸로 부패 이런 문제로 무너진 줄 아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게 뭐냐? 예. 급격한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의 삶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이어오던 자민당에게 모든 원망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나는 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그 정치 자금 그 관련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호텔 파티권을 팔아요. 우리 저기 정치 자금 어떻게 모집합니까? 출판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네. 정치 자금 모집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파티권을 팔아요. 파티를 열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뭐 1인당 2만 원인가 뭐 그렇게 받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이 10매씩 살 수도 있고 20매까지 살 수 있고 그게 뭐 무한대는 아니지만 한 20매까지는 살 수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걸로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금액은 자민당에다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그 금액이 일단 넘어가면은요. 그걸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겠지만 그래도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하고 거기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액수가 넘어가면 그렇죠. 그런데 요걸 신고를 안 하고 인마이 포켓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엔저로 그다음에 봉급도 안 오르고 그리고 해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 보니까 돈을 물서듯이 쓰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해진 거예요. 자기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단 말이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비애를 느끼면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 결국은 정치권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자민당에서 특히 아베파 중진들이 아베가 한 8년 막 가까이 잘 나갔잖아요. 네. 그때 그 중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는 인마이 포켓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세금 탈루에다가 정치자금법의 위반에다가 범법 행위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대로 단죄를 안 했어요. 자민당에서.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번 자민당 무너졌다. 대부분 이렇게 인식하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그게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 전부터 일본의 지금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자민당이 저게 제대로 버틸 수 있겠냐. 지금까지 자민당이 그렇게 일당 독재를 계속 해온 게 뭐냐.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정당이 자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 완전히 패망했는 당을 국민들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당이 자민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로 해왔는데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삶의 질은 이야 이게 봉급은 안 오르는 거는 물가는 올랐죠. 실질 네. 봉급이 떨어지죠. 엔즈로 가니까 가치가 푹 떨어졌어요. 해외 여행을 거의 못 갑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쏟아져 들어와요. 아이 그런데 한국인들이 휘젓고 다니네.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한국 휘젓고 다녔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자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울적했던 울분을 어디로 할 거냐?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권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던 차에 지들은 돈 파티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게 물가도 오르고 막 실질 임금도 떨어지고 삶이 막 형편없어지고 있는데 해외 여행도 못 가는데 해외 여행 보냈던 자식들 다 돌아오라 그러고 외교관들은요 외교 활동도 제대로 못 해요. 워낙 그 환율이 그래서 네. 외부 만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식사가 비가 일본의 5배, 6배, 10배씩 막 하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이 온 화살이 다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자민당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결국 뭐냐니까 이 일본이 경제가 엔즈로 인해 가지고 아베노믹스에 해 가지고 엔즈가 급격히 와서 그게 모든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율은 엔즈로 가게 되면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잖아요. 좋아지는 쪽은 전부 대기업들,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쪽은 뭐 완전히 호화 파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 채 안 돼요. 일본 전체 노동자의.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자가 그렇다 치더라도 대기업 뭐 이런 거 다 해서 일본 사람들의 한 20% 정도가 그 파티를 즐긴다고 본다면 나머지 80%는 쪽박 차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아버린 거죠. 네. 그 자민당 정치가 붕괴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자민당 정치가 붕괴된다는 건 일본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지금 이 정체감 이런 거 이거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와요. 네. 그게 그냥 시청자 뭐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 경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는 일본은 제2의 아르헨티나로 간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차 한잔 하시는 동안 첨언을 좀 드려본다면 아까 그런 말씀 주셨어요. 외교관이나 이제 외국의 이제 일본의 공무원들이 혹은 공공기관에서 해외에 갈 때 이제 여러 해외에 있는 여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협업 파트너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공공기관의 그 업무 수당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게 보수적으로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가 얼마니까 얼마야 이렇게 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30년 전, 10년 전에 결정됐던 그 금액이 10년 전 3만 원이니까 지금도 3만 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1인당.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같이 회의를 하는 사람이 3명인데 1인당 3만 원으로 10년 전에 정해진 게 아직까지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엔저화 됐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물가는 그동안 올라갔는데 다른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엄청나죠. 41년 만에 최고치 물가인데 물가는 올라갔는데 더군다나 엔저예요. 그럼 그 1인당 3만 원 가지고는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외 나가서.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고요. 제 해석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이 환율 가지고 이제 서민들이 정말 피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자부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정도 우리도
소위 어떤 특정국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신흥국들을 가면 한국 나라의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좀 자유롭게 쓰잖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좀 선진국에 가면 좀 조심스럽게 쓰잖아요. 네. 그만큼 그 나라 돈의 강함이 그 선진국인지 신흥국인지를 반영해 주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 가서 한국에 와서 마음껏 못 쓰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일종의 자괴감이나 예. 피폐해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네.